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 타급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반가워요. 근데 괜히 신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누나 이런 캐릭터 아니잖아요. 네. 뭐야, 왜 그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신나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날이에요, 오늘. 누가요? 택배 기사님. 아, 제가 기다리던 택배 기사님은 매일 오시지 않아요? 매일 오시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다 보니까 택배를 많이 시키는데 오늘은 특히나 중요한. 투뿔 중요한 한우가 아.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께 음. 미리 부탁 좀 드릴게요. 토크 싸움은 나중에 문자로 하시든가 전화로 하시고 저 조기 퇴근 좀 할 수 있게 제발. 오늘 조기 퇴근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자꾸 뭘 들여다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눌러야 되고 입력해야 될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터치 하면은 바로 딱 주문이 끝나니까 나도 모르게 또 주문하고 저 같은 집순이는 쇼핑이 편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저는 이제 예. 이번 달에 저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그건 지가 알아서 하겠죠. 미래에 누나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건 다음 달에 서영이가 알아서 할 그렇죠. 일이고. 예.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삶을 막 옥죄어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스마트폰에서 다시 PC로 옮겼다. 수문자 넣고 막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센치 인증으로 꽝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지문 유출되는 거 아니야? 펜타곤에서도 지문을 해킹당한 경우도 아, 있어요. 진짜로 해킹. 심지어 화질 좋은 카메라로도 지문을 훔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안이 풀리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와. 아유, 선생님. 근데 이게 못 믿겠네. 자, 오늘은 생체 인증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에 뭐 인터넷 쇼핑할 때 카카땡페이, 뭐 토땡, 네. 뭐 이런 간편 인증 수단이 많아져서 쇼핑할 때 너무너무 편합니다. 정말 너무 편해가지고 오히려 내 지갑은 불편해졌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인증수단이 굉장히 간편해지기 전까지 원래는 이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편했어. 맞아. 공인인증서를 하려면 액티브 X를 깔아야 되고 액티브 X를 깔려면 플래시를 깔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불편했어요. 맞아요. 아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이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없어졌다. 폐지됐다라면서요. 아, 사실은 공인인증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만 바꿔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인인증 제도가 사라진 거죠. 네.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삶을 막 옥죄어서 맞아. 오다가 아, 비밀번호 까먹고 그거 막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맞아. 옮기고 스마트폰에서 다시 PC로 어. 옮겼다가 네, 진짜 맞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나 지난해 옥죄했어. 12월에 이제 전자서명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 제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만은 그 20년의 흔적이 그냥 한꺼번에 송두리째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인인증서 자체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공인인증서랑 드라마 옛날에 별그대 있잖아요. 별에서 온 거대. 네. 그거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 그건 아마 이제 이런 에피소드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배우 전지현 씨가 천송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알죠, 예, 알죠. 그쵸. 출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천송이가 극 중에서 입은 뭐 코트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 중국 같은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려고 해도 아, 그 얘기 한국의 들어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공인 인증서가 없으니까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얘기 진짜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당시 대통령님께서 이 공인인증서 제도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변경 같은 것들이 고민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카더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그렇죠. 이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송이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뭐 저는 예, 쇼핑 굉장히 편하게 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정말 지르고 있는 요즘인데 네. 한편으로는 제가 쇼핑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내 개인정보는 괜찮은가? 맞아. 간편하고 편리해지긴 했는데 이거 보안에 취약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맞아. 되기는 하거든요. 그 또 누군가가 공소영 씨로 페이크를 해가지고 집으로 고기를 시켜버리면 어떡해요? 그건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그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자, 어쨌거나 쇼핑하면서 내 개인정보 안전할까 하는 이런 우려와 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지정 생존자 이기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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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카메라 보시고, 예, 본인 인증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혁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의 융합보안학과의 이기혁입니다. 생체 인증 관련된 협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이도라고 하는데요. 그 파이도 협회 한국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그 융합보안학과라는 이 학과 이름만 들어도 오늘 주제가 약간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공인인증서 이거 이제 앞으로 뭐 쓰게 되는 건가요? 공인인증서를 그동안에 전 국민이 거의 다 썼거든요. 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걸 갑자기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예. 근데 이름이 살짝 바뀌었어요. 네. 공동인증서라고 하고 있고요. 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5개의 사설인증서도 연말정산에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선택권이 훨씬 넓어진 거죠. 5개의 사설 인증서가 더 늘어났으면 이게 또 예. 고객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그러게요. 거 아니에요. 네. 기존의 예, 공인 인증서보다 나은 점들이 좀 있긴 있겠어요. 인증서는 3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혁신성이고요. 두 번째는 편리성, 세 번째는 보안성이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됐던 거는 불편하다 했는데 불편한 만큼 보안이 강화된 거죠. 그 대신 편리한 만큼 보안은 더 비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혁신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쓰지 않던 이 지문인식이라든지 얼굴인식이라든지 홍채인식을 가지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된 거죠. 와우. 그러니까 과거에 그 조그만 창에다가 뭐 특수문자 넣고 막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생체 인증으로 꽝 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편리성이 많이 보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에 약간 혁신이 이제 예. 좀 가미가 됐다. 예. 예, 이기혁 교수님의 혁신.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식별이란 용어가 있고 인증이란 용어가 있고 인가란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서명 이 4가지 용어를 퉁쳐가지고 우리는 인증이라는 용어를 써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간편한 용어죠. 예를 들어서 고객 A, 고객 B가 있어요. 네. 구분하는 걸 식별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인증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내가 돈을 인출하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인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돈을 쓸 때 사인을 해요. 네. 그걸 갖다가 전자서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생체 인증을 한 번 할 때는 식별을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인증을 하고 세 번째 할 때는 뭐 결제 서명을 하는데 이게 생체 인증은 누르세요 하니까 고객은 모르는 거죠. 이게 인증인지 식별인지. 그래서 좀 헷갈려 하는 거죠, 사실은.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동안 뭐 저는
얼굴이 못생겨서 지문 인식을 안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사실 저희는 그동안 뭐 생체 인증은 전부 같은 건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각각의 사용 방법이 다 다른 거였다는 걸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IT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우리도 뭐 지문이나 얼굴 등을 사용한 다양한 생체 인증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생체 인증 도대체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지 또 해킹의 위험성은 없는 건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1초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키워드 1초. 어떤 의미일까요? 누나의 그 개인 정보가 네. 해커에게 털리는 시간 1초면 된다. 아니면 제가 남자에게 매력을 어필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 그건 0.5초. 이거 웬일이야! 서영 씨가 툭불 등심 주문할 때 걸린 시간이 1초였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거는 터치. 일리 있네? 오. 네네네. 카카땡페이, 포땡, 패땡 뭐 이런 거 사설 민간 인증서가 이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증서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간편한 사용법이잖아요. 저도 요즘에 집에서 쇼핑할 때 또 액티브엑스 다운받고 비밀번호처럼 이런 거 없이 그냥 인증 간단하게 완료되니까 진짜 좀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좀 상징적인 의미로 그만큼 짧아졌다는 의미의 1초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복잡할 수 있는 내가 맞나 식별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하다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지문을 사용한 지문. 인증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적용된 게 2011년도에 M사의 스마트폰 더 널리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건 2013년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사과폰의 사용으로 더 널리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문 인식을 저도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어. 지문을 이렇게 딱 찍을 때 사진처럼 이게 맞아. 찍혀가지고 인식이 되는 건가요? 맞아. 이게 진짜로 지문 인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누르기만 해도 사실은 되는 건지. 손 한 번 다 보시면은 지문이 없는 분이 없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그죠? 근데 지금 박사님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지문이 지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네. 박사님이 우리 여기 PD님한테 가져왔거든요. 가기만 하면 이거를 비벼요. 인간 팔이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서 그렇습니까? 손 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하네요. 이제 지문은 이 안에 융선과 골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꽉 누르면은 지도처럼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융선과 골이 있는 지도인데 지문을 인식하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어요. 전자식이 있고요. 광학식이 있고 초음파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전자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냥 전기 신호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쏩니다. 전기를 쏘면은 지문에서 쑥 들어간 부분하고 쑥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전기 편차를 가지고 지도에서 특정 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함수값을 만들어요. 우리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예. 네. 그 뒤에 있는 뒷면에 보면은 이제 지문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보관했는데 그게 이제 리스크 위험이 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함수값으로 특정한 암호 함수값으로 저장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자식 또는 전기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중에 특히 전기식, 그러니까 전자식 방법을 통해서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스마트 키보드 보안성이 5배 이상이나 높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도어 핸들에 달려있는 센서에 손을 대면 차량 내부 지문 인증 제어기에 암호화된 이 지문 정보가 전달이 돼서 차량 문이 차량 주인이 왔을 때만 열리는. 아, 그렇네요. 네. 또 그 광학식은 뭐예요? 광학식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광학식 같은 경우는 융선과 골의 빛에 도달하는 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전자식은 이 초박형 모듈이 작아요. 그러니까 좀 비싸요. 광학식은 이렇게 큰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빛을 쏴서 하니까 좀 모듈이 좀 싸고 구현하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그쵸. 위해서 그렇죠, 이제 싼 거. 광학식이나 혹은 전기식 주로 이제 광학식인 경우가 많겠죠. 추우면 안 찍힌대요, 이게. 그 말이 맞나요? 추우면은 여기 습기가 좀 없잖아요, 손에. 네. 건조하고. 건조하니까 이 융선과 골이 좀 더 붙어 있어요, 약간. 윤선과 지도가 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면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입김을 불어서 손가락의 유분이나 수분을 좀 공급을 해주면은 지문 인식이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아, 거기에 그 그거는 다음에 내가 요즘, 출근하면 여기 돼야 돼?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네. 이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죠.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이거는 좀 아니죠. 그럼요, 네, 그럼요. 또 가장 최신에 나온 기술로는 심지어 막 치킨 먹고 햄버거 먹다 기름이 묻어 있어도 네. 잘 찍히는 기술도 또 있다고 들었어요. 예, 초음파 방식인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환경적인 네. 겨울이라든지 뭐 때가 묻었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좀 더 정확한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쏘는 거죠, 그러면. 예. 와, 지금도 신기하네. 근적외선이라고 더 보통 좋아지. 얘기를 합니다. 근적. 예, 근적외선. 근적외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핸드폰 시장을 거의 전 세계에 석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회사가 2015년도에 미국에 있는 그 초음파 방식 지문 인식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스마트 기기에 그걸 탑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계속 많이 갈 거예요. 그 지정맥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접촉을 안 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한 5cm 이내에 그렇게 새롭게 이제 나오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음파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손 위에 대면 이렇게 정맥 같은 걸 읽어서 네네네. 할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우리 지금 시중은행에 가면 ATM기 있잖아요. 네. 그 ATM기에 구현된 게 있어요. 뭐 은행에 가시면은 요렇게 크레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손을 한 5cm 정도 대면은 요 손바닥에 있는 그 아이고, 손끝. 정맥을 손바닥 장정맥이라고 하죠. 네. 그 정맥을 인식해서 지도로 구현해가지고 이제 본인 인식하는 기술. 네, 죄송해요. 손금 아니고요. 손금 봐주는 줄 알고. 그 손꼽 보는 기계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휴게소 있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생명선이 그거 깁니다. 아니야, 그거 이거. 아니야. 네, 그거 아니에요. 단명하실 운명입니다. 이럴 줄 알고. 예. 처음에 지문 인식이 이제 상용화됐을 때 요즘 사람들 진짜 똑똑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문 사용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깊다라고 예, 또 예, 들었거든요. 예. 이런 기술이. 놀랍게도 최초 지문 사용은 정말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기원전 7000년경에 중국이나 아시리아에서는 도공들이 자기가 제작한 도자기에 이건 나만의 작품이야라고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지문을 이용해서 진흙도장을 남겼었다고 해요. 오. 중국의 고대 문서들에도 이게 내가 쓴 문서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지장을 찍어서 이야. 특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공인인증서보다 더 역사 깊은 인증 방식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따져보면은 1800년대 중반부터 이 지문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스코틀랜드에 헨리 폴즈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고고학 독이 발굴을 하면서 독일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 지문이 찍혀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이제 네이처지에 이 지문을 가지고 좀 사람을 구별하든지 범죄자를 구별하든지 이런 쪽에 좀 쓰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논문을 냈죠. 1892년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아르헨티나의 한 경찰관이 지문을 통해서 두 아들을 살해한 범죄자를 체포를 한 거예요. 네네. 이 사례가 널리 확산이 되면서 이제 지문이 범죄 수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심지어 1897년에는 지문을 통해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지문국이라고 하는 조직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최초로 설치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문을 사용할 때마다 그런 걱정들 안 해보셨어요? 이거 내 지문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믿고 사용해도 맞아요. 되는 거는 맞을까요? 내가 지문 인식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내가 내 지문을 어딘가에다가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 금융권, 모바일, 공항 이런 데서 이걸 쓰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내 지문 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미국의 펜타곤에서도 인사정보에 지문이 들어가거든요. 미국의 펜타곤도 지문을 해커한테 3만 건인가 이렇게 해킹당한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해킹을 당했었네. 그래서 서버에 저장하면서 서버를 두 대 놓는 거예요. 지문을 반쪽 쪼개가지고 이쪽 서버에 반을 저장하고 이쪽 서버에 반 저장해서 생성해서 두 개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결합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도 관련된 부분은 원본 지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수한 함수로 글자로 아하. 영어하고 특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보관을 해서 지문이 뚫려도
그걸 갖다가 해독할 수 없게끔 지문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서 지금 염려하시는 정도의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사실 이게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지문을 통한 보안 기술은 이제 방패라고 할 수 있다면 창으로 그걸 뚫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여기저기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꼭 이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좀 더 보안의 수준을 높여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지어 화질 좋은 카메라로도 지문을 훔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소속의 에치젠 이사오 교수팀에서 어떤 걸 했냐면 최대 3m 거리에서 이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 지문을 복제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발표를 해서 놀라게 한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2014년에는 이제 독일 어떤 한 해커 그룹이 독일 국방장관의 사진에서 지문을 복제해가지고 사진으로 우리는 지문을 복제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저 이거 하우스 컴퓨터 클럽이라고 네. 레전드 해커 집단입니다. 나 이거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면은 거기서 탐 크루즈가 뭐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로 이거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이게 되더라고. 이 복사를 해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람 손은 아니잖아요. 보안이 풀리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유, 선생님. 근데 이제 못 믿겠네.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요한 장소 갈 때는요 온도까지 체크하는 그런 지문 인식기가 나왔어요. 네. 예, 지문 인식기 같은 경우 인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싱크효율을 100% 하면은 사람이 정확히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지문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계치를 낮추어서 쉽게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번 해도 안 되면 짜증나니까. 그렇죠. 오차 범위를 네. 좀 넓혀서 네. 그만큼 맞으면 들어갈 수 있게 편리하게 해놓은 건데. 근데 또 또 보안에는 이걸 조금 통해서 또 취약하고. 보안이 떨어지는. 네. 예, 여기서 근데 잠깐. 잠깐만. 예, 나왔다. 잠깐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다시 돌아오는 이용주의 신박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신박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의 몸에 뭐 인식칩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식별 번호가 새겨진 목걸이를 뭐 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해서 관리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들도 사람처럼 몸을 비밀번호화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 몸 안에다가 칩 같은 것들을 심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의 홍채라던가 혹은 반려동물의 코 같은 이 생체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반려동물을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그걸 또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흥미로운 게 코인데요. 인간의 경우에는 지문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다른데 네. 동물의 경우는 이 코가 마치 인간의 지문처럼 개체별로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생체 인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르던 반려동물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코 인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곧 나올지도 모릅니다.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네. 진짜.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단 몇 초의 인식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알아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100만 분의 1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100만 분의 1인데요. 굉장히 작은 숫자일 것 같아요. 어떤 뜻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조기 퇴근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딱 보니까 지금 각이 나왔네. 안 돼요. 집에 가면 한우 썩어 있겠는데. 안 돼, 내 네, 한우. 조기 퇴근이 어려울 확률은 100만 분의 1이 아니라 0%예요. 왜들 그러세요, 진짜. 빨리 진행해, 빨리. 다음 뭐야? 네. 지문인식의 오차율이 5만 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 생체 인증 수단 중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이 안면 인식, 네. 얼굴 인식의 경우에는 오차율이 10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차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엄청나네. 근데 우리 얼굴을 인식을 어떻게 하길래 이게 왜 이렇게 정확해요, 이게? 얼굴은 지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얼굴은 크잖아요. 네, 얼굴은 그죠? 지문은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출점이 많은 거죠. 너무 단순한 아니, 그럼 이유인데요. 클수록 인증이 더 잘 되나? 그렇죠. 진짜요? 화면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 인증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3D 프린터처럼 얼굴을 갖다가
적외선을 쏴서 그 입체의 굴곡을 갖다가 예. 우리가 측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얼굴을 갖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얼굴의 코 위치,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인중부터 코 위치 네, 다 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여기에 점 찍고 함수값을 계산해가 하는 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그것도 아까 했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특수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안면인식 있잖아요. 네네. 안면인식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급이 좀 쉽게 하는. 선생님 잠시만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얼굴 인식을 할 때 그럴 때마다 그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 빨간색 레이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요? 빨간색. 예, 적외선으로 나오지 않나요? 예. 보통 적외선. 근데 적외선은 인체에는 무해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 맞습니다. 그래요? 네. 몰랐어. 잠깐만 한번 보자. 나오고 있다고 여기서 지금 네. 이게? 아닌데. 자, 근데 요즘 예. 실제로 요즘에는 이런 안면인식 기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영 씨 같은 경우는 일반 카메라로 얼굴 사진 못 찍잖아요. 앱이 필수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찍었다가 찰칵 소리 나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앱 없이 찍냐고 엄청 왜 욕먹었어요. 저를 때리세요? 비밀인가요? 영업 비밀이었나요? 네. 다 알죠, 보면은. 아, 괜찮아. 누나는 얼굴 자체가 인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제 얼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얼굴이 진짜 딱 맞춤하게 볼터치를 해주거나 안경을 씌워주거나 너무 이런 경우 신기했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볼터치를 해주거나 안경을 씌워주려면 그 얼굴에 윤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오. 맞춤해가지고 볼터치도 해주고 안경도 씌워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안면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 벌써 중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도 이 안면 인식을 활용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그 명절 때 베이징역에는 수백만 명이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검표 시스템 자체가 안면 인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와. 출석 체크도 이제 안면 인식으로 돼 있는 와. 경우도 있고. 제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그 중국의 공중 화장실에 네. 그 휴지 도둑이 많은 거야. 아하. 그래서 휴지 도둑을 막으려고 얼굴 인식을 해야만 1인당 60cm의 휴지를 준다. 너 좀 너무 짠 것 같아. 아, 뭐 그야말로 뭐 그냥 중국은 안면 인식의 나라다. 이렇게 대단- 정리도 되겠어요. 뭐 결제도 맞아. 얼굴로 하고 뭐 출첵도 얼굴로 하고 뭐 심지어 화장실 휴지를 쓰는 데까지 얼굴 인증을 해야 되니까 뭐. 근데 요즘에는 또 생각해 보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맞아. 맞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거 중국에서 이거 못 하겠네? 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각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쓴 채 그 파악이 되는 확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다. 코로나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을 한다라는 아이러니함이 좀 느껴지는데 국가가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잖아요. 전 이게 너무 찝찝하고 기분 조금 나쁩니다, 솔직히.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야. 깨끗하게 살죠. 내가 뭐 아직 안 잡혀갔잖아요, 누나. 자꾸만 그 찔리지 마. 안 찔려. 얼굴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내 얼굴로 식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찍히고 자꾸 식별이 되는 거니까 그건 상당히 이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내 그리고 중국 외부에서도 중국이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그 빅브라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누군가의 얼굴을 식별하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투입되게 되면 이 얼굴을 알아보는 인공지능을 또 속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막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 토론토 대학교의 전기컴퓨터공학과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경우는 차이점을 거의 보지 못하지만 네. 이처럼 머리카락이라든지 미세한 차이를 주면서 이 카메라에 잡힌 얼굴은 인공지능이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그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얼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사람 둘다 아니에요? 같은 것 예뻐요. 같은데요? 네, 둘 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죠. 네. 근데 왼쪽에 있는 얼굴 같은 경우는 정말 카메라에 찍힌 그 원본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이 얼굴에 있는 빛의 미세한 그림자 차이를 놔서 이 얼굴이 찍히게 되면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전혀 다른 얼굴로 식별하도록 만든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딘가 CCTV나 카메라에 내 얼굴이 찍혀도 내 얼굴이라는 걸 모르게 만들고 싶으면
이런 인공지능을 속이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얼굴 어디에 메이크업을 환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머리카락을 내리면은 알아보기 어렵다라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와,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살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싸움을 붙인다라는 건 아닙니까? 알아보게 하는데 특화된 인공지능과 나를 못 알아보게 하는데 특화된 인공지능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예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안면 인식 기술도 뭐 완성형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장면. 막 박사가 뭐 이거에 막 설명을 해주다가 어떤 연구실 같은 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안경을 벗고 이렇게 찡 하면은 이렇게 홍채를 쭈르륵 읽더니만은 access granted 하고 이제 들어가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비밀기지 같은데. 네네네. 홍채 인식 기술 이런 거 얼마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안면 인식하고 홍채하고 지문하고 원리는 똑같은데 지문은 여기 지도가 단순하잖아요. 네. 홍채를 보세요. 와, 홍채는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80개 정도의 특장점을 찍어냈는데 홍채는 3,600개 정도의 특장점을 가지고 함수값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안경을 벗고 정확히 돼야만이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률이 떨어지지만 본인 확인에 있어가지고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출에 눈 뜨고 있는 사람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한 사람이 오히려 홍채가 잘 인식이 될 텐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홍채가 뭐냐면 그 눈이라고 할 때 수정체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각막이 있을 때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가 이렇게 빛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리개. 이게 이제 조리개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홍채예요. 네. 그래서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근육 조직인데 재밌게도 18개월 정도 되면요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도 18개월 이후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홍채를 가지고 있게 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 사람의 경우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형태도 또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인증 수단이 또 생겼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얼굴은 내가 대지 않아도 인식하고 있고 네. 지문은 내 손을 대야 돼 인식을 하고 있고 홍채는 눈을 까야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깐다라는 깐다라는 표정을 눈을 떠야, 눈을 대야. 좋은 표현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예.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볼 때 홍채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비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아하. 아까 택배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집사람도 택배가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택배를 얼마나 시켰나 보려고 자는데 눈을 이렇게 까서 스마트폰에다 인식을 했더니 금방 깨더라고요. 자기 느끼 좀 비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눈을 깠다기보다는 근데 실제로 아까 그 대화 나누는 도중에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일을 계속 하셨던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닳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손을 다치시거나 혹은 손에 손상을 입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러시군요. 지문으로 인식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홍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럴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일 수도 있겠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 수정체나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시각장애를 입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채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홍채를 통해서 이제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홍채 인식 기술이 좀 더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유한 홍채 패턴을 어떻게 인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지정맥이라든지 손바닥 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적외선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홍채도 마찬가지로 근적외선을 투과해가지고 한 20cm 이내, 20cm 이내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진 촬영 같은 거를 합니다. 3,600개의 어떤 특장점을 찾아서 그거를 함수값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우리 지문 인식과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추출을 해서 이제 값을 내게 됩니다. 그럼 우린 눈만 까면 되는 거네요. 방송에 적절하지 않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나한테 혼내놓고 또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계속 이게 우려 먹습니다. 예, 가실 때까지 할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눈 다 까고 있죠? 까고 보고 계시죠? 예. 자, 근데 제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래 사회 SF 영화 보면은 이렇게 나쁜 애들이 막 이렇게 뭐 훔치러 갈 때 뭐 이렇게 픽픽픽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친 다음에
이 사람 홍채가 필요하니까 눈알 뽑으라고. 눈알 뽑아서 그거 가지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져간 다음에 연구실 같은 거 들어갈 때 그렇게 눈알 이렇게 푸르르 이렇게 스캔하면은 데몰리션맨. 네, 맞아. 데몰리션맨 네, 그런데 네. 나오잖아요. 어디 유리병 같은데 너 갖고 그래. 다니다가 본 것 같아 그런 그래서 그게 거.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가능한가요, 나중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아, 정말 다행히도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영화에나 나올 수 있는 일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홍채는 사실 근육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적출하게 되면은 3, 4초 만에 그냥 풀어져 버려서 원래 형체가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행이네. 저는 이거 상용화되면은 눈 못 가고 다닐 뻔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누가 내 안구 적출해 갈까봐. 뭐 그럴 위험성은 없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홍채 인식은 취약점이 혹시 있을까요? 홍채 인식은? 취약점은 사실 그 보안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취약점은 서버에 저장하고 서버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과정이 취약점이 한 75%라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파이더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나 얼굴이나 홍채의 본래의 원본 데이터는 보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다 특수 함수로 갖다가 서버에 넣든지 아니면 서버에 보내지지 않는 방식을 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분산 저장 DB에다가 분산해서 쪼갠다. 예를 들어서 지문을 5대5 또는 2대8 이런 식으로 쪼개 보관한다. 그러니까 한번 유출이 되거나 해킹 당하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이 보안 자체를 모르게 하는 거죠. 이게 2대8인지 5대2인지 2.5대1인지 네. 7.5대1인지 모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번 유출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사람이 홍채를 바꿀 수도 없는 맞아. 거고. 지문 바꿀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래서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새로운 또 보안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습관이라던가 패턴 같은 것들을 사용하려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장 박동에 따라서 이제 몸의 표면에 나타나는 고유한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변화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과 그 심장 박동에 따른 몸 표면의 고유한 변화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어허.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마다 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른데요. 2015년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 미생물 세포,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몇천만 개의 미생물의 패턴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거의 80% 신뢰도에 가깝게 식별해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거는 방금 말씀하신 심박수도 그렇고 미생물도 그렇고 이게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알아낼 수는 없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긴 해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2015년에 나온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은 걸음걸이로 출입을 허용할지 말지를 인증하는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네. 또 다른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집에서 우리 다 키패드 눌러가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많이. 예. 근데 사람마다 이거를 누를 때 얼마만큼 세게 누르는지, 어떤 키를 어떤 속도로 누르는지 이러한 리듬감도 다르고 누르는 패턴도 달라서 이러한 것들까지 인식해서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를 식별하는 키스트로크 인식이라는 예, 방법도 있고요. 뭐술 마시면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술 마시면 들어가겠죠. 다르네. 저는 술을 안 근데 먹어서 잘 진짜 모르겠는데. 가족마다 이거 누르는 게 그거 달라서 달라서 소리만 들려도 소리만 듣고 들어온다. 누가 왔는지 알질 때가 맞아요. 있어요. 네. 강아지들도 알더라고요. 네, 네. 소리만 듣고도 아빠다, 엄마다. 아, 이렇게 뭐 듣다 보니까 우리 몸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습관까지도 암호로 쓰인다는 게 신기하고 진짜 생체 인식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각 인증 수단들이 보다 진화해서 이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잡은 기술이 하루빨리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심박 키트 만나보러 가볼게요. 분실할 위험이 없는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 인식.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내 몸속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신박한 생존 키트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빠밤. 오! 굉장히 고전적인 아이템. 지금 우리 이 최신 기술, 이 첨단 과학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되게 옛날 대문 이런 거 열어야 될 것 같은 열쇠가 등장을 했어. 이거 누가 가져오신 거죠? 네, 이거 제가 가져온 생존템인데요. 아. 이제 그럼 본인이랑 어울리시는 걸 가지고 어울려요. 오셨네요. 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쇠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오, 거 왜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안면 인식이라던가 지문이라던가 뭐 홍채라던가 각각의 허점들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허점들이 다 있고 또 만약에 유출이 되면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에 다 올인하지 말고 아. 2중, 3중의 보안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예, 열쇠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삼중 잠금을 해라. 네. 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네. 삼중 잠금. 강력한 인증 수단 얘기하는데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야. 네. 마대. 네, 마데 인 차이나. 예. 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보안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네. 보안이 중요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생존템도 꺼내 볼게요. 짜잔. 이건 여기 왜 들어있는 거야? 음? 이게 용주씨 셀카 이거 왜 넣어놨어요? 예. 이게 그럽니다. 생존템이에요?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거든요. 영주 씨 얼굴이 이게요? 생존템이야? 아니요, 이 보시면은 이 사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 것 같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세트장이 심각한 벙커가 아니에요. 지문이야. 하지 마. 또 이 사진 속에 영주 씨 지문이 다 노출된다. 그렇죠. 아, 네. 그건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하지 마. 지금 지문뿐만 보시면은 아니라 홍채도 손바닥이 노출되는 거 다 아니에요? 나오고 네. 지금 눈도 밝은 데서 찍어서 막 홍채까지 보이려 그러고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이런 상태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정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정석입니다. 앞으로 사진 찍으실 때는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이거 왜 예전에 우리 10대들 사이에 이거 유행했잖아요. 네, 입 가르고 그렇죠. 찍는 거. 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찍었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고화질 사진으로 보냈을 때 내 지문을 누군가 훔쳐갈 수 있고, 이거 이하폰 포즈도 좋아요. 저도 앞으로 이렇게 네, 찍어요. 이하폰 포즈도 이거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태죠. 사진 찍으실 때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V를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네. 요렇게. 하트도 요거 안 되겠는데? 네, 하트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사진을 이제 온라인에 올리실 때는 너무 고화질 사진 그런 거 올리시지 마시고 저화질로 올리시고 진짜 사진 한 장 업로드할 때도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좀 신경 써주세요. 자, 다음 생존템도 한번 알아볼게요. 빠밤밤. 이건 누가 가져온 건지 단번에 알겠는데요. 이거 뭘까요? 뇌 사진이 뇌 사진이 아니라 뇌잖아요. 뇌 모형. 이거 네, 모양입니다. 우리 뇌과학 박사님이 가지고 오신 맞습니다. 네. 제가 갖고 온 게 맞고요. 홍채건 지문이건 안면 인식이건 약점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사실 나만의 정체성,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숨기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뇌파를 기반으로 위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생체 신호를 잡아내자라고 하는 연구들이 과학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연구고요. 이런 뇌파를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시켜서 보다 정밀하게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정말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인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래에는 우리 뇌파를 통해서 나를 인증하는 방법이 올 수도 있다. 인증? 네. 그러니까 이 생체 인식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네요, 진짜. 네. 예, 계속해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발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생존템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 많이 봤어요. 이 법원에 여신. 가면 있는 정의의 여신. 네. 그분이죠? 예, 맞습니다. 교수님이 가지고 오셨나 예, 봐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오늘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공인인증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불편하다. 예. 근데 불편한 만큼 보안성은 좀 강화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안이라는 부분하고 편리성하고는 이 중심축이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았으면 좋겠다. 너무 간편하고 편한 것만 하다가는 보안이 무너질 수가 있고 또 보안을 너무 강화하면 아까 초기에 공인인증서처럼 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균형점을 잘 찾아서 우리가 생체 인증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여기 부분을 저울 들고 있잖아요. 제가 네. 가져왔습니다. 네, 진짜 간편성과 보안성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몸 자체가 비밀번호가 되는 생체 인식에 대해서 알아본 오늘이었는데요. 그동안 진짜 생체 인식을 어렵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뭐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분야가 생각보다 흥미롭고 친숙한 주제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무척 즐거웠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비대면 원격 시대이지 않습니까? 택배도 계속 시켜야 되고 또 금융거래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생체 인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나마 생체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쉽게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예, 이 생체 인식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비밀번호이기는 하지만 내 몸이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유출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모든 보안은 2중, 3중으로 철저히 하시면서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비밀번호 486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예.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돼. 배운 대로 해야 돼. 배운 대로.